네, 오늘 기록과 자료로 본 그 동아농민혁명이라는 주제로 네 주제가 그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특히 오늘 이 발표 내용을 보면은 이제 기록과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접근했기 때문에 다른 학술대회 때보다 새로운 사실이 많이 그 분명이 돼서 보다 그 생산적인 학술대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고창의 어떤 체위력과 거위력은 이미 많이 알려진 그 세계 기록 그 유산이지만은 주제 발표 3이라든가 4, 가보일기는 2023년에 발굴된 그 자료이고 이풍암 공행실록은 2024년도에 이제 발굴된 그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그 오늘이 그 최초의 어떤 그 학술 회의 때 내용이 아마 보고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진행은 무조건 6시까지는 이 마감을 하는 거로 그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 토론자를 소개해드리면은 윤상원 그 전북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이 주제 그 토론을 맡은 그 배양섭 성균관대 교수님이십니다. 우선 3주제 그 토론을 맡은 그 송진현 그 선생님이십니다. 그다음에 4주제 그 토론을 맡은 이 동아농민혁명기념재단 그 연구부장이신데 오늘은 전북 사학회장 자격으로 토론을 맡은 이병규 회장님이십니다. 네,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그 제1주제 그 체위력과 거위력을 본 고창 동아농민혁명에 대해서 윤상원 교수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부탁합니다. 5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전북대사학과의 윤상원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토론을 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잘라요? 제가 토론 시작하기 전에 좀 드릴 말씀이 요즘 저도 뭐 1년에 한두 번씩 학술대에서 발표를 하고 또 뭐 한두 번씩 뭐 토론 사회를 합니다만 요즘 4분의 1까지 잘라도 그 학술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발표 토론문을 너무 빨리 받는 것 같습니다. 한 달 남겨놓고 발표문을 달라 그러고 저도 이제 토론문을 한 10여일 전까지 달라 그래서 이렇게 줬습니다만 이거 너무 빨리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예전부터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한 10여일 전에 토론문 주고 나니까 오늘 토론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썼는가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토론문을 읽어가는 방식으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기는 합니다만 그 줄여가면 최대 5분 이내로 좀 부탁드립니다. 뭐 앞에는 뭐 제가 공부 못한다는 내용이고 제 전공이 아니라서 사실 그 토론을 할 수 있는 감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뭐 구구절절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냥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발표문의 핵심은 3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보군이 정당화의 논리로 의리론을 끌어왔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에 딴지를 걸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발표문의 제목 치이록과 거이록으로 본 고창 동학농민혁명과 딱히 어울린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주어진 제목이 너무 크고 광범위해서 그런 것이겠지만요. 발표를 토대로 논문을 쓸 때에는 제목이 바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3장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제목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치이록과 거이록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가장 큰 주제가 민보군의 정당화 시도로서 의리론인지요. 그 외에 끌어낼 수 있는 다른 주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필자가 그 주제를 끌어내서 발표문을 쓴 이유와 의도가 무엇인지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공자들은 다 아는 얘기라서 안 쓰신 것 같습니다만 치이록과 거이록에 대한 자료 소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보군 측의 기록이라는 내용만 있을 뿐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료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사료 비판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료들은 분명 반동학 세력에 의해 만드는 것이죠. 또한 우금치 전투 이후 전세가 역전된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거의했다고 했는데 자신들이 유생으로 구성된 병사들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민보군이라도 유생들만으로 부대가 조직될 수 있습니까? 저는 잘 상상이 안 갑니다만 만일 유생으로만 구성됐다면 굳이 민보군이라고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호와 소장 농민들이 부대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인식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문외한으로서 사료 비판을 걸어놓은 이유는 치의통문 때문입니다. 치의통문은 본문에 1894년 9월 9일에 작성됐다고 했는데요. 그때는 아직 동학농민군이 막강한 위세를 떨치던 시기입니다. 2차 봉기 전인지 후인지를 좀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이후라고 하더라도 과연 유생들이 이렇게 강경한 어조의 통문을 쓸 수 있었을까요? 혹시라도 동학농민군에게 발각이라도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치의통문에 지금 갑자기 관의 명령에 근거해 먼저 세상의 향로, 향대부와 이웃읍의 여러 군자에게 이서한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발표자는 이 장에서 윤석진이 11월 15일에 올라온 김영철 등의 의병거의 청원을 만류했고 11월 25일에야 강양중 등에게 밀령을 전달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시기상으로 치의통문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고창의 그 유생들이 그렇게 강단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개개 유생들이 충의로서 서로 목숨을 맡기니라는 글은 우금치 전투가 끝난 뒤에 쓴 거의 사실에 실려 있습니다. 자신들이 어려움에 처하여 을을 생각하고 목숨을 아끼지 않는 군자의 무리라면 왜 동학농민군이 고창을 넘어 전주까지 점령하는 동안에는 지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그 유생들은 자신들의 말처럼 그렇게 의로운 존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너희들은 태반이 백면서성인지라 용기와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 드물 것이라고 했던 윤석진의 말이 그 유생들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동학농민군이 기세가 높을 때는 숨죽이고 있었고 우금치 전투가 끝나자 불이 나게 달려나와 민보군을 결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치의통문이 9월 9일에 작성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때문에 치의록과 거의록 전체에 대한 사료 비판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만일 9월 9일날 작성된 것이 맞다면 저는 그 유생들이 정말로 의로운 분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서 유생들이 정당한 논리로 내세운 의리로 내용을 재미있게 읽고 많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결론에서는 수긍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발표자는 민보군과 동학농민군 사이에 이러한 사회 경제적 사상적인 배경의 차이가 있었고 사상적으로 앞으로 추구되어야 할 조선사회에 대한 구상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차이가 있었다는 점에서는 인정을 하지만 사회경제적 배경과 사상적인 배경을 동등하게 위치 지우는 것은 반대입니다. 사상적인 배경은 사회경제적 배경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상적인 배경이란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당대 유생들을 너무 무시하고 비하하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기왕기사 조금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과 저쪽을 같이 살펴보는 작업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양비론이나 양시론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민보군은 보수적인 입장에서 조선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이해는 해줄 수 있지만 민보군의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발표자는 민보군이 동학농민군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행동들은 이러한 정당화 과정에서 나온 의에 기반하여 지역사회로부터 동의를 얻기 위해서 나온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결코 지역사회로부터 동의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의라는 이데올로기를 지역사회에 주입시키려고 했을 따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결코 잊지 않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좀 심하게 나갔습니다. 혹자는 혁명 과정에서 나타나는 무고한 희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부수적 피해라고도 얘기를 하죠. 물론 모든 혁명은 많은 피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배웠습니다. 무고한 희생은 혁명의 과정에서보다 반혁명의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피를 먹고 자라는 괴물은 혁명이 아니라 반혁명입니다. 저는 동학농민혁명 시기에 유생과 그들이 조직한 민보군이 반혁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심했다면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 주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질문은 그 주제와 관련된 거고 두 번째 주제는 최의록과 거의록에 대한 어떤 사료 비판의 그 문제, 세 번째는
그 보수층의 어떤 의리론에 관한 그런 그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그 중요한 그 전국을 찌르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 답변해 주시죠. 예, 일단 먼저 이렇게 좋은 토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사실 그 역사 논문을 쓸 때 연구사 정리와 사료 소개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이게 지역 신문에까지도 소개가 될 정도로 또 세계 뉴스에도 이미 여러 차 나오죠. 너무 유명한 자료이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은 좀 너무 간과했던 점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고요. 거의록과 치의록 속에서 살펴볼 가장 큰 주제를 제가 민법원의 정당화 시도로서 의리론. 사실 아까 이제 여러분들께 들어오시면서 아마 이제 알림 전 홍보 이제 알리는 소식을 보셨을 거예요. 치의록과 거의록이 마침 있었죠. 이들이 이름 자체가 거의 취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물론 이제 행동이라든지 이런 사실관계를 다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럼 전 그 연구 성과를 토대로 이제 더 나은 그들의 구조적인 부분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고요. 이 기록물이라는 점에서 선착을 했고, 이 기록물이 만들어진 의도, 그 다음에 그 계기, 그 기록물을 작성한 주체들이 내세우자 했던 것들, 기반들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세우자 했던 것들이 취의의록과 거의록 이름 그대로의 의를 중심으로 했던 자신들의 정당화 논리를 지역사회에다가 어쨌든 전달하고자 했다는 점, 그들의 의식 세계가 그 의를 중심으로 되어 있었다는 점들, 그것이 바로 당시 상황에서 당대인들의 그런 의식 구조를 볼 수, 행동 양태 등을 볼 수 있는 기반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더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주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거의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거의 사실, 그다음에 거의 통문, 그다음에 명단, 그다음에 전령, 밀령 등등이 다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료들이 거의록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러한 큰 카테고리 안에 있습니다만은 구성하고 있는 개별 사료들은 다 다른 자료들이 사실 모아져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날짜 같은 경우에는 1894년 9월 9일이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더 정말 9월 9일 작성되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증빙하기 어렵다 보니까 제가 비판에 나아가지 못했는데, 다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뒤에 부분과 연결됩니다만 흥덕현과 윤석진을 만날 때를 보통 9월 초순으로 이제 이해를 보통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이 작성되는 부분이 이제 9월 9일 정도에는 작성이 돼서 돌아다니기 시작했다라고는 어느 정도는 추측이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앞에 전주 화약이 맺어진 직전 단계에서 6월 4일과 6월 6일 날 전주성 밖에서 조선군 이제 경군과 동학농민군이 전투를 크게 두 차례 벌이는데 두 번 다 동학농민군이 패전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전주 화약이 체결되었었고요. 다시 경복궁에 점령당하면서 재봉기를 했죠, 동학농민군이. 그러면서 이제 전주를 점령하고 하는 흐름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른바 보수림층 지역의 그런 이제 보수층들이 동학농민군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 나타난 강영중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그 공격 대상이 되는 그 계층에 속한 인물이기도 하다 보니까 일단은 초반부터 이제 비판적인 입장 견지했기 때문에 준비 단계에서는 조금 가능했고, 준비 단계라는 이런 과정을 보면은 초반에 작성이 됐을 확률도, 일단 해석도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민보군 같은 경우는 유생들로만 이제 구성이 됐는가 봐요. 사실 수성군의 참여 명단은 다 해서 597명 정도가 이제 취의록에 다 된 걸로 보통 많이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들이 전투 행위에 나서지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전용 군사훈련을 받은 집단도 아니고 조선 정부도 이들을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멋대로 죽일 걸 오히려 걱정하는, 우려하는 조선 정부의 통제책이 일단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실 참여하는 거는 같이 쫓아다니면서 지역사회 이 사람 잡아내는 색출 작업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사실 큰 전투력, 군 내에서도 여러 역할이 있는데 전투병과 담당을 하지 않아도 수색 정도의 정탐병에서 이제 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관의 명령을 받아서 이성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정식 명령 이런 밀령들을 토대로 한 거라기보다는 흥덕현관과 논의하는 자리에서, 흥덕현관은 어쨌든 지방관이긴 하지만 조선 정부에서 임명한 정식 관리이기 때문에 조선 정부의 명을 받았다라고 그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 민보군 측 세력이
이것을 이제 끌어들이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때 동통치전투 이전까지는 동학농민 기세가 워낙 예봉이 워낙 날카롭기 때문에 민복은 반대 세력 쪽에서는 당연히 봉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제 예봉이 꺾이고 이제 주력 세력이 이제 패퇴하게 되면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그런 거의 가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의로움이냐, 솔직히 저는 발표론을 작성하면서 이 사람들이 의롭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를 이용한 것이지 의를 선전을 하는 것이죠. 다만 이 지역사회에 저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은 있습니다만 이식하려고 하고 이거를 갖다가 심어주려고 했다는 점들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수 세력으로 당시 지역사회에서 이른바 힘이 센 기득권 측에 있는 사람들이 굳이 이렇게까지 선전전을 하고 통문을 돌려가면서 발각된 우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걸 무릅써가면서 이걸 돌린다는 거는 오히려 당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많은 공감을 이룬 지역 사회를 설득하고자 했던 내지는 공감을 끌어내고자 했던 경쟁을 이 사람들이 결국 해야만 했던 상황이라는 오히려 보여주는 역사적을 반증한다라고 저는 일단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 사회로서 최소한 우리들이 민복은 예를 들어 일어났을 때 모였을 때 중내 주민들이 와서 돌을 던지거나 오히려 잡아가면 자기들이 낭패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쨌든 예방하기 위해서 일종의 그런 설득 작업 내지는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들을 시도했다라고 저는 해석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세 번 마지막 부분에서는 좀 저도 아쉬움이 있는데 글을 제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양시론과 양비론은 저는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이미 반동학이라고 하는 활동 자체 내에 반혁명이라는 저는 성격은 내포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만 정리했던 것인데. 이들이 반혁명 세력인 건 당연한 것이 오늘날까지 민주주의의 그런 발전이라는 장기사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들은 반동 세력이었고 이른바 정에 반하는 그런 세력이죠. 근데 우리 정반합 이론이라는 것도 있어서 어쨌든 부딪히고 하면서 서로 거친 형태든 의논의 형태든 조정을 거쳐서 하나의 또 다른 정이 나오고 그것이 시대월이 흐르면서 새로운 반이 나와서 이렇게 변해가는 게 하나의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한번 서술하고자 했다는 부분도 같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최일옥과 거일옥은 고창 동학농민혁명사를 분석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기록물이죠. 이 최일옥과 거일옥을 통해 가지고 가보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이 고창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아마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이 두 자료를 통해서 고창 동학농민혁명 9월 이후의 어떤 지역 사정을 밝히는데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보수 지배층의 어떤 의리론을 분석하는데 주요한 어떤 기록물로 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동학농민군도 의리를 내세워서 공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유생층이 내세운 의리론과 동학농민군이 내세운 그 의리론은 분명히 이게 균형 있게 분석이 됐을 때 당시의 어떤 전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유생층이 내세웠던 의와 동학농민군이 내세웠던 의는 분명히 질적인 해석상의 차이가 있고 그것이 동학농민혁명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최일옥과 거일옥 분석은 아마 고창군 차원에서도 좀 심층적으로 두고두고 아마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일옥의 한 580명의 이 실명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긴 하거든요. 지역 내에서. 그렇지만은 좀 더 객관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이 아마 앞으로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조재곤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 배양섭 교수님 토론이 있겠습니다. 5분 이내로 짧게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토론을 마친 배양섭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 선생님 발표문은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11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작은 어떤 10여 년 정도 이후까지
평창 일대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면역 운동의 어떤 그런 흐름들을 잘 정리해 주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운동을 그냥 동학 농민혁명에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흐름까지 연결시켜서 봤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은 지금 뭐 이렇게 저렇게 써놓은 것이 몇 개 됩니다. 그러나 다 이렇게 읽진 않고요. 첫 번째 우선 질문을 좀 드리면은요. 여기 보면은 이제 농민분들이 이제 합의법 구상 이런 걸 전봉준이 체포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준용 세력이 이제 쿠데타를 음모를 하다가 이제 발각이 되는데 그 세력 중에 일부가 임진수, 여기서 나오는 그 임진수가 상하원을 이렇게 만들자라는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양자를 좀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오지영의 동학사가 가진 자료 비판하고 이제 연결이 됩니다. 여기도 보면은 홍락관이 1894년 1월에 고부 백산봉기의 다수의 천민 부대를 이끌고 참여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백산대회는 3월 말경에 일어났던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1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부분뿐만 아니라 오정의 동학사가 심각한 사료상의 문제가 있다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여기에 비판을 하지 않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박사 논문을 쓰고 할 때는 별로 이렇게 비판 없이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 페이지 54페이지에도 보면은 무장 보고문을 마치 백산에서 발표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해놓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사료 비판을 연결시키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 그냥 이거는 뭐 답변을 안 하셔도 좋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인데 여기 보면은 두 번째 일어났던 영학당 운동 참여자들에 대한 이 재판과 처벌 이것은 대전 해통의 어떤 적용 그것을 적용을 해서 처벌을 했는데 1905년에 이제 이 별세 저항 운동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새로 제정된 형법 대전을 적용을 해서 처벌을 하고 있는데 양자 사이에 어떤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좀 간단히 말씀해 주고 간단합니다. 예, 답변해 주시죠. 예, 한 세 가지 정도를 질문은 5가지씩 이제 축약해서 3가지 말씀하셨는데 먼저 합의법 관련된 이제 공초 문제를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걸 좀 더 한번 구체화시켜 보라고 이제 말씀하시겠습니다. 이준용이라는 사람은 대원군의 종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종의 큰형의 큰아들이죠. 그래서 나중에 대원군과 고종이 그러니까 벌어지니까는 대원군이 아들 고종을 폐위시키고 큰 손자를 이제 왕으로서 올리려고 하는데 이때 마침 이제 농민군 활동이 일어나니까 농민군의 세력을 모아살려고 이런 이제 노력들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임진수의 기록에서 이제 합의법이라는 용어 나오지만 또 딴 이제 대원군이 밀사가 이제 여러 명인데 자료 보면 정인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도항농민 출신으로서 이제 대원군의 밀사로 되는 사람으로 이제 알려졌는데 이 사람의 기록에 보면 이제 종로에 만인소총을 설치하고 만인소총이란 것은 이런 것이다. 한두 사람을 꾸민 것이 아니라 수십만인 함께하는 것이고 결국 이를 통해서 이제 고종을 폐위시키고 이준용을 이제 보위한다라고 해서 이때 우두머리를 우리 잘 아는 이제 이용구 나중에 친일파가 되죠. 이용구 북점의 이용구를 이제 만인소총 우두머리로 한다고 하는 또 다른 이제 이병희 공초에서 나오는데 이런 걸 좀 묶어보면 하여간
합의라는 문제를 좀 더 이제 그러면 수십만인이 이제 함께하는 것이다라는 이제 이런 이제 일부 지목. 그러나 이제 구체적인 건 없고 그래서 저도 좀 추론으로밖에 이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 백삼봉기 일을 말씀하시면 제가 이제 착각해서 쓴 것. 저도 이제 오지연 동학사를 그냥 예전에 한번 쓴 걸 가지고 그대로 이제 한 것 같은데 좀 더 꼼꼼히 보면 뭐 배영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백삼봉기는 뭐 실체가 뭐 말이 많지만 적어도 한 3월 25일, 3월 26일 얘기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제가 이제 1월 고우 백삼봉기라고 좀 이게 소위 그 잘 안 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1월 달을 이제 3월로 바꾸든지 좀 이 내용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그 형법대전과 대전회통의 이제 실제 적용 사례의 차이 용례 이런 걸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뭐 말하자면 이제 그 형법대전은 일본법이고 일본법을 그 거의 그대로 이제 한국에 적용시킨 것이고 대전회통은 중국법을 적용시킨 것입니다. 대전회통은 이제 대명률을 적용시킨 것인데 이제 대전회통은 거의 대명률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차이는 뭐냐면 그래도 대명률과 또 대전회통 차이가 있는 것이 도항농민군들은 이제 대전회통으로 처형합니다. 전봉주이나 이제 소나중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대전회통 추단처인데 그것도 이제 대명률에서 이제 파생된 거지만은 근데 이제 동학교도들 이제 이를테면 최시영이라든지 그 이전에 최재호 같은 경우는 대명률 금지 사무사슬조라고 해서 뭐 향불을 피우고 뭐 이런 이제 표현 쓰는데 이런 처형돼서 동학교도랑 동학농군의 이제 처벌 차이가 분명히 있고 또 갑오개혁 이후에는 이제 같은 대명률과 대전통을 적용하더라도 장형이 이제 태형으로 바뀌고 유배형이 금교형으로 바뀝니다. 옛날에 유배형벌이 했던 것을 이제 깜빵에 쳐놓고 그 다음에 이제 차명을 이제 교수형으로 바꾸는 이게 이제 갑오개혁 차이고요. 형법대전의 경우는 이제 1905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1905년 이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흥동 그 결세 저하운동에서만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이후에는 이제 대명률이라든지 대전회통의 그 법률 적용 없어지고 다 이제 그 형법대전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도 이제 민요죄 밀란을 일으켰다는 민요죄라든지 민요에 이제 가담했다고는 민요수족죄라고 이제 하는데 그거는 아무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근데 그런 이제 법률의 좀 난맥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적어도 1910년까지는 이제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기는 뭐 농민군 활동 중요하지만 근대법이 적용되는 그 중세법과 근대법의 충돌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법세에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이 정도로 있습니다. 예, 저 간단한 질문 하나만 좀 드릴까요? 그 영학당 운동을 일으킨 게 이화삼이잖아요. 그 이화삼이 이 독립협회나 이제 만민공동이 1898년에 이제 그 참석을 그 했고 그해 이제 12월에 이제 고창에 들어와서 이제 영학당 운동을 일으키는데 이 문제가 이 1898년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면 해월 최시영이 체포돼가지고 4월에 체포돼서 6월에 서울에서 처형이 그 되잖아요. 그래서 시국이 아주 급변하면서 요동치던 해가 1898년이었는데 그 이화삼이 이렇게 이제 서울과 고창을 오가면서 이 나라 정세를 누구보다 이제 알았을 텐데 이 동학의 깃발을 내리고 영학당으로 이게 봉기한 이유가 뭔가 그거 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학당이라 봉기한 거는 이제 그 가택을 한 거죠. 그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면 제국주의 국가를 통해서 남들 뒷배를 봐줄 것이라는 실상은 이제 영국이랑 아무 관련은 없지만 이제 그런 것이고 1898년이 이 제1차 영학당 운동과 관련되는 것은 저는 이제 최시영의 체포 처형보다는 오히려 아까 그 이 공초에 나오는 만민공동회랑 관련이 그 다음에는 만민공동회 이 활동이 가장 치열한 것이 바로 이 흥덕밀란 그 영학당 일어나는 기간이고 이때 이제 만민공동회 독립협회가 혁파되고 고종이 이제 대한제국이 가장 최대의 정권의 위기를 파악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만민공동회와 독립협회를 해체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1899년 1월부터 이제 그야말로 계엄정국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제 뭐 사료에 보면 두 명, 세 명 모이면 잡아서 이제 청원하고 고종이 이제 그러면 대한제국이 됐지만은 1898년부터가 이제 그대로 고종이 좀 힘을 발휘하는 것이 1898년 이 독립협회와 만민공을 살던 때는 고종이 별로 이제 길을 피지 못했다. 왜냐면 이 시기는 공화제 같은 이제 이런 공화제 논의까지도 있었고 고종이 아주 그 크게 그 동요하고 뭔가 그 위기를 느꼈던 기간이고 그래서 이 기간은 밀단 당시의 시대사적 조건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고 그래서 영학당 시기랑 동학농민혁명 시기랑은 하나의 중앙정계 차원의 그런 생각들이 기간은 한 3년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차이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파악합니다. 예, 하여튼 1898년에서 1900년 사이에 그 동학에 대한 대대적인 그 탄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연관성을 한번 그 질문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은 그 세 번째 주제 가보일기를 통해 본 지뢰 동학농민군의 활동인데 아까 이제 발표문에서도 되겠지만 아마 그 지뢰가 어디 있는 동네인가 아마 잘 감이 안 잡히실 텐데 하여튼 김천에 있는 그 산골짜기 동네이죠. 예, 그래서 아마 이 김천 그 산골짜기를 샅샅이 누비면서 일일이 족보를 찾아내고 그래서 좀 실증적으로 의미 있는 그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송진현 선생님 토론 좀 해주시죠. 예, 5분이네요. 네, 선관자 송진현입니다. 저도 발표 읽는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충청도 전라도의 경계에 위치한 경상도시의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가보일기를 통해 조명했습니다. 기존의 연구는 김천의 동학농민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편적으로 지뢰 사례를 확인하는 것에 그친 반면에 본 연구는 지뢰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료를 통해 지뢰만의 동학농민군을 조명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이제 지뢰라는 지역의 특수성을 기반으로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명확하게 발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본 연구는 그래서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들을 질문함으로써 토론자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김성모와 관련된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사료에 나타나는 인물의 이름을 해당 지역의 세관이들의 족보를 확인하고 부족 부분은 현장 조사를 통해서 저자를 특정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추정 인물의 집안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역을 특정하고 그 지역의 세관원 집단을 밝힘으로써 저자를 추적한 과정은 본 연구의 의미를 더욱 부각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한 점에서 가보일기의 저자 김성모의 정보가 조금 더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의성 김씨 관란제 공파보에는 그와 그의 아버지 이름이 없다고 한 점에서 의아한 부분도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발표 중에 조금 언급하시긴 하셨습니다만 이와 관련된 추적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직접 현장 조사를 다니면서 사료를 통해 볼 수 없었던 경험들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접주 김정문의 성분입니다. 지뢰 동학농민군의 활동 양상 확인하는데 눈에 띄는 것이 김정문의 직책입니다. 그는 감호정의 보호자로 하급 관리입니다. 그의 동학 입도 배경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으나 그의 일이 창고에 있는 물품을 출납하던 것에서 유추가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선 지뢰군 읍지에 따르면은 감호정은 현 동쪽 1, 2에 있고 김정문은 김산군 관해면 기동 출신입니다. 김산군 관해면 기동은 현재 김천시 감천면 광길이로 판단되고 그곳은 김산군 남서쪽에 위치하는 지뢰와 연결되는 길목에 있습니다. 여기서도 동학농민군의 농민군이 북쪽 소속이었음을 감안할 때 1894년 당시 지뢰 동학농민군은 접주 김정문의 김산지역 활동 연장선 또는 그 영향을 받았다는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와 더불어 김정문이 언제 감호정 고조가 되었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1890년 최시영이 내수논문을 짓고 발표한 곳이 김정문의 출신지와 가까웠던 지뢰 상북면 북코리 였다는 점은 충분히 그 당시에 김정문이 동학에 투신할 수 있는 배경이 있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가 감호정 고자를 지냈다는 점은 동학농민군이 결성되어가는 시기에 지뢰현의 사정을 잘 알고 물품 내지 곡식을 관리하던 그를 적주로 선발하는 이유 중 하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지뢰에 다른 지역 동학농민군이 미리 들어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적주 김정문의 역할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3번째는 최시영의 제기포령과 관련한 것입니다.
1894년 8월에 동학농민군은 지뢰 관하와 성주 관하를 점령합니다. 더불어 소백산맥 인근의 동학농민군은 예천, 안동, 상주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기도 합니다. 이는 모두 관과 관련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해당 지역에서 관 주도로 동학농민군을 잡아들이거나 처단하는 등 직접적인 피해가 일어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무질서적인 활동과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뢰의 경우에는 관예들과 주민들도 동학에 입도하는 것은 다른 지역의 동학농민들의 작패를 막기 위함, 특히 무주에서 온 동학농민군의 작패를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미루어 보아 최시영 주도의 북접이 지향했던 활동은 비교적 서국적 형태의 저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남쪽 소속의 동학농민군은 이미 전라도 일대의 전투의 경험이 있었고 전주성을 점령해 전라도에서 자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활동은 북접 구성원들에게 일정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최시영의 시에 맞지 않다며 직접 기포하는 것에 대해 유보적 입장이었는데 점차 북접 내에서도 농민군 활동이 활발해지고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공격 계획이 들려오자 9월 18일 기포령을 내립니다. 즉 재기포 이전까지 북접의 활동은 농민군 활동의 소극적 확산인 반면에 남접의 경우 북접과 달리 매우 적극적 활동 양상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지뢰 지역의 사례가 남접과 북접의 차이 내지 갈등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네, 그 좌장 선생님께서 저한테 곧바로 답변해도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송진현 선생님 첫 번째는 김성모 관련인데 요건 아까 이제 발표하면서 얘기를 했던 건데 아마 딸만 남아 있기 때문에 양자를 드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찾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기재가 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그 파보를 그 종소께서 좀 찾아봐 주셨는데 결국 못 찾았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과는 이제 이 집안을 다시 한번 보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김정문의 성분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저도 이 선산 공격할 때도 앞장서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되게 많은 관련성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지뢰가 김정문의 역할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장기원의 역할이 조금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김정문의 출신지가 기동인데 이 기동이 아까 조시영이 그 소모사실 쓴 그 조시영의 출신지기도 하고 해서 이게 동학농민군과 그걸 진압했던 세력이 같이 공존했던 마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딱 규정을 하지는 못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 영향력이 있기는 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시영의 재기포와 관련해서 이제 선생님 남접과 북접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남접과 북접으로 이거 구분을 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조금 우선은 들고요. 그리고 이 지뢰 사례가 이 접의 차이라기보다는 저는 지뢰만의 특수성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지뢰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를 다 지나는 길목에 위치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 가보일기를 쓴 저자는 한 이제 소식을 조금 늦게 들어요. 기록도 조금 늦고 그런 면도 있는데 여기 이제 갈등이 그 길목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접의 동학농민군들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접은 우리 지역의 접이니까 도와주고 그리고 다른 접은 우리 접에 와가지고 작패라고 표현을 하면서 뭔가를 뺏어간다기보다 이제 제공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갈등이라기보다는 그리고 남쪽과 북쪽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나중에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발표 내용을 듣고 제가 든 생각은 이 앞으로 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그 연구가
뭐 특정 지역의 어떤 특수성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상당히 그 공간 범위를 좀 넓게 잡을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뢰와 김천 그리고 백두대간을 넘어서 영동, 황간, 청산, 상주 여기가 이 기맥이 서로 통하면서 이게 동학의 움직임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전체적인 그 공간을 넓게 잡고 접근을 안 하다 보면은 좀 더 그 일반적인 그런 지역 특성을 찾아내기 힘들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고창공 같은 경우에도 그 이 치의 통문에 응답해서 수성군에 참여한 그 층들을 보면은 멀리 이제 고부나 장성에 있는 유생들도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흥덕, 고창, 이 고부, 장성이 그 인맥이 통하는지, 항맥이 통하는지 이런 그 공간에 대한 연구가 없으면은 그런 어떤 맥락을 지금 잡아내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이풍암공실 행록에 대한 이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아주 흥미롭게 그 발표를 들었었는데. 저도 지금까지 태어나서 처음 듣는 이야기를 오늘 발표에서 많이 지금 들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병규 전북사학회장님 토론이 있겠습니다. 예, 이 봉암공 실행록은 2024년에 이병춘 선생의 성자인 참여하고 계신 이기로 천도교 전주교구장께서 저희 재단에 기증해가지고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 저희 재단에서는 2024년 11월에 민영원 연구에 이 원문하고 해제를 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알려지게 돼서 이기로 교장님께 감사 말씀 드리고요. 현재 저희가 이 자료는 아까 발표자 선생님 하시고 계신데 번역 작업을 하고 있고, 번역이 완료되면은 26년 내년에 동학농민혁명 신구격청서 18권으로 발간하고, 또 내용은 저희 사료 아카이브에 탑재해서 여러 가지 검색하고 내용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번역 작업을 하신 최준희 선생님께 논문도 작성해 주시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한꺼번에 작업을 많이 들여서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꼼꼼하게 번역도 해주시고 또 논문도 검토해 주셔서 우선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토론자로 지정이 됐으니까 몇 가지 아주 사소한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봉암공 실행록에 근거해서 이제 서술을 하는 내용에 물론 각주의 표시를 하기는 했지만, 실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에서 어디에서 근거한다는 그런 내용을 좀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논문의 완결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어떤 내용에서 되어 있는지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고, 향후에 논문이 이제 수정되거나 보완될 때 그걸 좀 어떤 형태로든지 좀 보완해서 이렇게 좀 제시해 주는 것이 우선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제 목차를 제가 제시했는데, 이 목차를 통해서 보면 상당히 충분한 어떤 가능 내용 구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아쉬운 점은 뭐냐면 사실 아까도 이제 새롭게 들었다 이런 이야기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자료에서는 기록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걸 너무 평면적으로 나열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주변적인 정황이라든지 또 다른 관련 자료를 근거해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이병도의 그 행적이라든지 또 천도교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그 행적이나 또 천도교 관련 자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차 검증하는 그런 작업이 무엇보다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향후의 과제라고도 생각이 되고, 그래야
그것이 어떤 사료로서 또 실제 의미로서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완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면 그 생각보다 이병춘 선생의 그 활동 반경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한반도에 저 강원도까지 활동 반경이 대단히 넓기 때문에 그걸 시기를 통해서라든지 뭐 이렇게 좀 규정을 해가지고 그걸 좀 지도 형식으로 포기를 이렇게 표시해 준다면 상당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토론 답변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 토론문을 먼저 읽어봤을 때 제가 각고의 노력으로 썼다 그런 뭐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질문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게 이 지금 발표문을 더 발전시켜서 학술지에 실을 때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충고를 좀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각주 얘기. 이 각주를 지금 너무 많이 생략해버렸다는 건데요. 아직 다른 제 연구 성과들을 읽지 않아가지고 각주를 달려고 그러면은 제가 번역한 이 풍암국 실행록에서 해당 부분을 따다 다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굉장히 밋밋, 오히려 각주가 평면적으로 달아지는 게 아닐까 그런 걱정을 하느라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다 나는 아는 내용들 이거 다루면 뭐 하나인지 안 다뤘는데 뒤쪽에서 지금 그 새로운 내용들을 평면적으로 다루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각주를 그냥 이 풍암록에 있는 걸 갖다 달기만 하면 오히려 각주가 평면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연구 성과를 교차 검토해가면서 각주에 다른 연구 성과를 많이 달면서 이 풍암록 자료를 달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외형상으로든 실제 내용으로든 어떤 완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새로운 내용들이 많은데 그거를 좀 더 뭐라 할까요? 좀 제주껏 좀 입체적으로 잘 제시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제가 정말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제 능력이 좀 거기에 미치지 못했는데요. 시간도 많지 않아서 관련 연구 성과를 많이 살펴보고 또 아까 좀 동학사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만요. 동학사를 비롯한 중요한 사료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교차 검토해가면서 입체적으로 살폈으면 이런 지적을 안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완성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는데 얼핏 지금 지적을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게 다른 연구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자료가 어떻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자료가 이런데 다른 연구들이 이렇다 이렇게 기준을 여기다 삼아보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발표에서 얘기를 하려다가 못했던 게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병춘이 손병희를 찾아냈을 때 손병희가 그렇게 묻거든요. 왜 하필 나를 찾으려고 했냐 이런 거죠. 김영국도 있고 손천민도 있고 다 있을 텐데 너는 어떻게 해서 나를 찾으려고 생각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병춘이 하는 말이 최재우가 살아생전에 자신을 천황씨에 비유를 했다. 최재우 천사님께서는 천황씨이고 그렇다면은 최시영은 지왕씨이고 다음 계승자는 인왕씨인데 나는 선생님이 인왕씨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떤 뭘 근거로 말하는지 아무리도 잘 모르겠는데 그게 맥락이 뭐라고 그럴까요? 최고 상층부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병춘이가 교단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손병희를 이렇게 초대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거를 먼저 기준이라고 할까요? 주로 얘기를 하고서 거기서 다른 연구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이렇게 했을 때 입체적으로 되면서 이 풍암공 실행록의 자료도 더 모양이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에 표기하는 거 이거 참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생각을 못 해봤는데 좀 말씀 듣고 보니까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뿐만 아니라 이 전라도 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지도로 표기해 놓은 것도 연구자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저도 심도 있는 공부가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지적해 주신 말씀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국역청서 제5권 기후로 관련 부분 48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치우록이 고창군, 그때 당시 고창군을 중심으로 이제 사람들 모집한 이런 내용이고, 거의록은 이제 흥덕교육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무장에는 그런 조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고창의 이제 치유록 중에 고부, 부안, 장성, 무장, 심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무장 중에 전정은, 김수형, 또 이제 전정은, 최인휴, 또 뭐 이렇게 나오는데 김수형은 청도 김씨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디에서 또 이름이 나오느냐면은 동학도 미륵비기, 선사 미륵비기 탈취 과정에 영상 5개원, 그 다음에 좌상, 좌상인가 우상인가 거기에 김수영으로 나옵니다. 김수영이. 근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서울에서 관직을 했던 사람이고 정원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족보에 보면 기록이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 전정은 또 그 다음에 최윤우 여기도 전정은을 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 치유록에 참여를 했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지 않는가. 왜냐하면은 고창 지역에 하여간 아까 얘기했던 300 몇 명인가 되는데 이렇게 뭐 동부 서부 뭐 다 해서 나오는데 여기에 기록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크지 않은가. 또 그 인양반은 서울에서 실질적으로 관직을 했었기 때문에 대단한 영향이 있는 분이고, 또 여기 이제 내려와 있을 때거든요. 비기 탈취할 때 이미 관직을 그만두고 내려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도 이미 동학도 미륵비기 탈취 사건에 참여를 한 사람인데 이미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참여해가지고서 동학도 때려잡자고 하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여기에는 다 그냥 말하자면 허울좋게 이름만 올린 사람들도 수없이 많지 않았겠는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정경민 선생님 뭐 답변할? 예, 제가 사실 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500여 명의 인명이 여기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다 추적하기는 너무 지난한 작업이 거기까지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만 아까 이제 서울에서 이제 정부 관리부를 지냈던 그러니까 정원이라고 하는 것을 지냈던 인물이 과연 참여했겠는가. 이게 아마 이름만 여기에 이제 기재가 되고 그분이 동의했건 안 했건 간에 이름만 기재가 됐을 확률이 있지 않을까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도 폭넓게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서울에서 이제 관직을 지내고 내려왔던 분들이 이 지역 사회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어느 정도로 가지고 있었는지도 향후에 사실은 한번 더 추적해야 될 필요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이제 다정 선생님께서 이제 과제로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 아까 조심스럽게 진행된다는 점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들의 그런 인적 관계라든지 정말 활동 영역, 이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추후의 과제로서 아마 수행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고창에 여기 참여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다 이 지역에서 토호들의 세력을 다 가진 분들이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개인이라든가 그 문중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깊이 있게 한번 좀 알아보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최일옥과 거일옥에 대해서는 지금 전북 일부에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연재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요걸 작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내용을 자세히 아는데 이런 유사한 사례가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기록물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상호 비교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진인사님 말씀한 대로 그냥 이름만 올려놓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확인이 됩니다. 특히 대부분 이와 같은 최일옥이나 거일옥이 전세가 역전되면서 이게 많이 작성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보신용으로 그냥 이름을 걸쳐놓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명으로 이게 기재가 됐는지를 확인하고 그렇다면은 지역 사이에서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이고 그 이후에 어떤 행적을 했는지 충분히 밝혀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연구자들보다는 지역 사이에서 지역 향토사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분석을 하면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 들어왔습니까? 예. 저는 고창 동학혁명 유족회장 김용선입니다. 오늘 토론회 잘 들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오늘 학술대회하고는 분들이 좀 다른 문제를 이렇게 동아연구원 역사학자분들이 모이시는 자리니까 한번 부탁드리고 또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정계나 학계에서 여러 사회단체에서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동학혁명 참여자 유족들 참여자분들은 국가 유공자 서운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서운운동에 활발히 이루어진 이것은 정계나 학계라고 했는데 정작 동학농민혁명을 열심히 연구하시고 또 동학사에서는 내가 감히 얘기할 수 있다는 분들은 중에서는 서운운동에 참여해서 열심히 선양사업 완성에 대해서 참여하셨다는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유족의 입장에서 보는 것하고 또 연구하신 학자들 입장에서 본 것하고는 어떤 괴리가 있는 것인가. 또 제가 생각할 때는 학자로서는 아마 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자 연구하시는 분들의 의무사항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유족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게 움직이시는 그런 경우를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과연 유족인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인가. 물론 어려우시기도 하겠지만은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조금은 아쉽고 서운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답변을 오늘 주저한 좀 동떨어지지만 드려보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대학 선생님이 좀 답변하시겠죠. 네, 오늘 이 단톡방에 올라온 거 보니까 10월 1일부터 동학 서운 1인 시위를 국회 앞에서 아마 동학 서운 연대에서 하는 거로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10월부터는 구체적으로 동학서운연대에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좀 활발히 활동을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추세로 가면은 서운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낙관을 하는데 지금 질문하신 거는 그게 아니라 왜 학자들은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게 직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문도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서운 문제는 어떤 그 사회적 운동, 정치적 운동이 그 문제이고, 그 행위의 그 문제이고, 학자는 그냥 그 학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학자들한테 학문적인 목소리를 왜 내지 않느냐 하는 건 뭐 비판의 저희가 되지만은 왜 서운 운동에 참여하지 않느냐 하는 거는 좀 그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마 뒤로는 다 참여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기대대로 아마 서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제가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서운 문제도 있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서운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전주교구장, 천도교 전주교구장을 또 직임을 맡고 있는데 또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그 독립운동 서운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역사적 평가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 독립운동은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은 저는 국운동으로 보국안민 정신이 천도교에는 있거든요. 보국안민의 정신을 실천한 구국운동이다. 왜 잘못 평가를 하다 보면 나라의 존립 자체를 없애버릴 수가 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청나라와 예를 들어서 명나라와 이러한 오래된 역사 속에서 제가 단견이지만 조공을 바치고 공려를 당하고 계속 왕의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하면 주권이 있었나? 지금 현재 미국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관세 문제라든가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과연 우리나라가 주권이 있는 국가인가? 그 다음에 남북 통일 문제 그때 포기하려고 했을 때도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문제가 존 볼턴이 막고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재정 주권이 없어요. 경제 주권이.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국가가 존립 자체가 조선시대 때 없었던 거 아니냐.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그러면 중국의 변방국가. 걔네들이 소위 얘기하는 그 동북공정 거기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이 듭니다. 혹자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돼 있으니까 저런 얘기를 한다.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체 얘기를 안 합니다만 오늘 우리 유족회 고장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서포 법포지설과 남접 북접 얘기가 나옵니다. 이 보면. 그런데 제가 천도교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동학사에는 제가 남접 북접을 오지영 씨가 쓴 걸로 제가 오지영 선생이 쓴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천도교 동학 내에서는 남접 북접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포 법포지설은 남접의 전봉준 접주가 말하자면 서장옥 선생을 모시고 그렇게 해서 서포 그 밑에서 움직였고 법포는 법헌 최시영 선생 위주로 해서 그 움직여서 서포 법포지설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부님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큰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서포 법포지설은. 왜냐하면 은저감의 수원 최재우 대신사께서 계실 적에 그때 서장옥 선생은 거기에서 9살짜리 어린이였어요. 근데 그때 네가 앞으로 뭘 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뭐 그렇게 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 연세나 이런 걸 따져보면 도저히 될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따져보면. 제 개인적으로 파헤쳐보니까 뭐 맞는지 어쩐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입자가 아닌데. 그리고 제가 이 자료에서 보면서 가장 그 눈물을 흘렸던 부분은 해월 최시영 선생을 제가 존경을 하는데 4월 5일은 수은 대신사께서 순도를 당한 날입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그 어려운 시기에도 제를 올렸습니다. 그때 각 지역의 두령들이 대두령들이 모였어요. 손병희 선생부터 해서 저희 조부님들이 대두령들 송암, 구암, 의암 다 모였는데 그 해 1898년도 4월 4일만 혼자 모시겠다고 하면서 다 떠나라고 합니다. 너희들끼리 들어가서 본인은 본인이 잡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체포당할 것을. 그래서 체포당하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제자들을 다 피신을 시켰던 겁니다. 의아스럽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 앞을 내다보고 실천적인 분이고 제자를 아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 키가 있다는 것을 좀 나중에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좀 시간 관계상 네, 장하게 나가면 안 되니까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풍왕공 후손 되시는 거죠? 예. 성함이 저는 이길호라고 합니다. 천도교 전주 교구장을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냥 감사합니다. 제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시간이 돼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학술 회의는 다른 어느 학술 회의보다 좀 생산적인 학술 회의지 않았나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특히 두 가지의 전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기존의 동학농민 혁명에 대한 연구가 1894년에 대한 행적인 연구 중심이었거든요. 그래서 학계에서도 이 종단 연구, 종적인, 그러니까 1894년 전후를 연결시키는 종적인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는데, 오늘 고창 동학농민 혁명사를 가보년을 뛰어넘어서 그 이후에 이제 영학당 운동 1904년 결세 저항 운동 1905년 그러니까 연결시켜서 동학농민 혁명의 어떤 그런 운동사적인 맥락이 그 이후에 영학당 그다음에 반조세 운동으로 연결돼 나가는,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일제강점기 이제 농민운동으로까지 고창 농민운동으로까지 이제 발전을 해 나가겠죠. 이런 거시적이고 장기 동태적인 접근에서 한번 고창 동학농민혁명사를 한번 정리할 수 있었던 자리가 됐던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큰 의미는 이제 최근 들어와서 여러 이제 발표에서 이 동학농민혁명이 3.1운동으로 연결되는 그런 어떤 맥락을 좀 잡으려는 노력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특히 오늘은 이병춘이라는 이풍항공의 어떤 행적을 통해 가지고 이 동학농민혁명이 그런 여러 파란만장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천독으로 바뀌고 그 이후 이제 3.1운동으로 넘어가는 거대한 어떤 도도한 그런 흐름들을 엿볼 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역시 오늘 학술대회에서 우리가 얻은 소중한 어떤 연구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좌장으로서 오늘 발표 토론을 맡아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플로어 계신 여러분들이 적극 협조해 주셔가지고 정말 5시 50분 간 넘겨서 이 학술대회를 정시에 마칠 수 있어가지고 기쁩니다.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학술대회를 마치겠습니다.